어제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상당히 부드러운 신호를 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제 전면전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 외교적인 수사도 사라지고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미국과 북한 또 미중 관계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또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췄던 이 올해 하반기 그 한미연합훈련 어제부터 시작을 됐고,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보이콧을 했는데, 미사일이라는 말을 요즘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주 쓰는 거 너무 자주 쏘는 거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북한이 미사일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조금만 기다리면 북한이 미사일을 다 쏘면은 이제 저희가 걱정할 게 줄어들지 않겠나. 갖고 있는 거 다 쓰면요. 예. 북한이 이렇게 자꾸 단거리 미사일 위주로 도발하는 네.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이제 불만을 이제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죠. 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합훈련을 비록 그 스케일을 줄이긴 했지만 계속한다는 것은 그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미사일 시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균열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ICBM, 그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 위협으로 간주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한쪽이고 미국이 한쪽으로 해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형 미사일을 이 기회에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겸사겸사 그동안 개발은 비밀리에 했지만 테스트를 못했던 미사일들을 테스트해서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할 텐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아무래도 고조되면 북한을 달래야 된다. 그렇죠. 미국이 너무 강한 주장을 하면은 북한이 어떤 위험한 도발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다 고려했을 때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사일 쏘는 이유에 대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렇게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남조선이야말로 정세 긴장의 주범이고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다.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 긴장감 자체가 우리 탓이다. 그런데 미국한테는 굉장히 유화적인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게 왜 한미연합 군사훈련 지금 같이 진행하는 건데 왜 우리 쪽만 그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제였죠.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더 아름다운 친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다 아름답죠. 그런 내용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나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만 원한다면 한반도에서 이런 연합훈련을 안 해도 되거나 아니면 한국이 부담을 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없어지거나 굉장히 규모를 축소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얻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훈련이 끝나면 미사일도 시험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이거 믿을 만한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정권한테 유리하니까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선을 돌려서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어요. 이게 포츠라고 하는데 지금 인민은행도 그렇게 고시를 했단 말이죠. 달러당 7위안 돌파.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그 소리가 보통 매체에서도 심리적 중국의 지지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중국 위안화는 미중 무역 전쟁을 보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으면 네.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는 이야기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위안화가 절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 부분들 그게 이제 우리가 12차 우리가 이제 미중 협상 상하이에서 있었던 그게 이제 안 되고 나서 이제 예. 바로 이어진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일 조작국도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렇죠. 이슈들인데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경제 자체적으로도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다. 즉 수출을 지금 물론 중국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중국의 민영의 섹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의 대부분 한 60% 이상을 지금 민영 기업들이 차지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의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죠. 환차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본 유출 문제. 예, 그래서 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 사실 좀 과거로 돌아가서 2015년, 16년 당시를 좀 보면은 당시에 중국이 그 심각한 네. 그 대규모 외자 유출 기후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 전 세계가 좀 그거에 타격을 받았는데 네. 이번 경우는 사실 그 정도까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일단 몇 가지 이유에서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게 그 협상에서 안 틀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름 어느 정도의 좀 예측한 결과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게 이제 선절하가 되고 이제 후 절상의 가능성도 좀 기대치가 분명히 묻어났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한 3조 2천억 달러 외환 보유가 아직까지 튼튼하다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 계속 지금 엄격하게 지금 외환 유출에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들이 지금 은행에서 달러를 지금 사고 보내는 것에서 막 엄격한 잣대를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에는 지금 연 한 5만 달러 수준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태환을 바꾸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즉 한 번 바꿀 때마다 과거에는 한 5천 달러 정도는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3천 달러로 하지 바꿀 때 낮아졌네요. 전부 다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못하게 해라라고 지금 이제 시중은행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부분이 이제 좀 계속 달러 유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노력 정부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또 네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도 걱정하지만 최근에 또 자료를 보면요 중국 해외 자본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한 6만 500개 정도 새로운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하고 지금 맞네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중국에 다 지금 뭐 자본이 이탈하고 기업들이 나간다 그렇게 보기는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다. 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제조업은 그럴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뭐 IMF에서 최근 지금 우리가 한줄 조작국 관련해서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데 네. IMF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 연례 보고에서 미국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민은행이 외환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라면 3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걸 해지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그러니까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7.6위안까지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은 그러니까 절하의 가능성 더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절하에서 절상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안보 정치 쪽 전공이긴 하십니다만 뭐 워낙 미국 정세 잘 꿰뚫고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중국 견제죠. 중국이 이제 소위 G2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강대국으로 부상했는데 네. 이런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역시 했죠. 네. 하지만 그 방법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는 달랐습니다. 좀 더 다자주의적인 입장에서 뭐 TPP, 환 태평양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균형 전략을 해서 미국이 중동에서의 군사력 투사는 줄이고 태평양에서의 동맹 국가들의 관계, 안보 협력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같은 목표지만 중국 견제라는 목표는 같습니다만 좀 더 직접적이고 거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3년 이후로는 중국이 이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는데 그렇다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이 세계 질서에서 군사 강대국과 최고의 군사 강대국과 최고의 경제 강대국이 다른 국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에서는 앞서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포인트까지 가기 전에 이제 견제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INF 중단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든지 또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을 안보 차원에서 견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 점들을 모아서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이 너무 크게 성장하기 전에 견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네. 교수님 사실 네. 이 미중 무역 분쟁 뭐 얘기를 교수님도 저희 방송 나와서 많이 해주셨는데 오래됐잖아요 그만큼.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 관세를 서로 좀 때리는 무역전쟁. 식으로 네. 무역 전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보면은 무역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지금 뭐 환율, 뭐 안보, 뭐 정말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걸 단순하게 무역 전쟁을 보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 시나리오가 기술 패권으로 갔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로 갔다가 네. 이제 결국 이제 군사까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까 IMF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흐름으로 그 전반적인 패권의 룰을 가지고 한다. 그게 이제 이게 뭐 계속 해왔던 전 정부부터 미국 행정 해왔지만 네. 이게 이제 트럼프라는 이런 사람 만나면서 이게 이제 본격화됐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뭐 과거에 미국도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한 절반 정도 왔을 때는 반드시 쳐야 되는 게 미국의 강대국의 논리였기 때문에 네. 왔다는 이야기고. 그럼 다음 버전 우리가 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우리 금융이란 거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환율은 이제 시작인 단계고 그럼 금융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금융시장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중국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자유화, 우리가 말하는 금융시장 자유화를 하기에는 분명히 조심스럽다. 근데 이제 미국은 계속 두드릴 겁니다. 계속 이제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미중 간 이슈는 계속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 갈 수는 없다. 그럼 중국도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트럼프의 성에 차지 않는 거죠. 또 그게 이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쏘았다 저렇게 쏘았다 여러 가지를 돌려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개방은 하되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이런 완전 자본, 그러니까 이 달러가 들어와서 훅 빠져나가면서 중국 금융시장 이게 혼돈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경우는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지금 과거 일본에서 봤던 사례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네. 박 교수님께서 과거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첨언을 하자면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우방국이고 그다음에 전후 질서를 미국이 마련해줬던 일본이 부상했을 때도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1985년도 플라자 합의를 내세우면서 반응을 했는데 네. 하물며 중국 같은 대국 그리고 가치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이렇게 부상한다면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강력할 것은 이제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이것을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오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이제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서로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박사님이 90년대부터 네. 이제 중국 학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그 1985년도 플라자 합의를 네.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시점이었죠. 제2의 중국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함부로 그때는 엔화 절상이었습니다만 우리가 함부로 위안화 절상을 해서 우리 중국이 일본같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록펠러 센터를 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십몇 년부터 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중국이 계속 부상하기 때문에 이 경제 질서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 시작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자국의 이익이라고는 합니다만 구체로 더 들어가면은 본인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재선 때문이다. 지금 실제로 트럼프가 재선 캠페인 기금 모금 행사에 열심이라고 알려졌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결국에는 이제 그 트럼프 재선에 중국 대리가 유효하다면은 더 심해지고 유지가 될 것이고 중국을 때려가지고 미국 경제의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커진다면은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대중국 경제 정책을 변화를 가져오겠죠. 결국에서는 그 국가 이익도 있습니다만 이제 재선 가도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계산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 자체는 어떤가요? 트럼프 지지율 대통령? 자체는 그 50%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당선 기회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지 많은 분들이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랬죠. 뭐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처음에 지지율은 사실 1등은 아니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선두 주자였는데 그게 바뀐 걸 보면은 결과는 아직 너무 그 지지율 가지고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기는 좀 이르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 때리기가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된다면 이거 계속 유지하겠지만 이제까지는 그렇습니다. 미국 예. 경제가 이제 긍정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파급 효과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중국에게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까 이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계속 때릴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9월 1일자부터 하는 3천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 그렇죠, 지금 예. 추가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진짜 할 것이냐 그것도 10%에서 25% 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전반 지지율도 봐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러 우리가 층들 자체가 이런 농민들도 많고 우리가 공이라든지 요번에 소비자들도 지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요번에 3천억 불 추가 품목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휴대용 컴퓨터, 왕구, 그다음에 쿠션 모니터 이런 것들이 중국의 수입 비중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소비자들한테 직격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카드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는 수위 조절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카드를 이제 어떤 것을 낼 것이냐를 지금 이제 감춰놓고 있는 부분들이죠.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결국은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 트럼프 입장은 시진핑 입장은 트럼프지만 결국은 이 자국 내 여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선과 시진핑 이야기하는 중국몽, 이 중화부흥 부분들을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게 힘들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북한 카드일 건데 북미 간 실무 대화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에 뭐 북한과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을 했죠.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판문점에서 6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도 2, 3주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계속 시간표가 늦춰지고 지나가고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것과 연동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북한 정부가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낯뜨거울 정도의 면박을 계속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그것은 실무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한국 정부를 중재자로 전혀 인정을 안 하겠다는 선수를 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비핵화를 협상하겠다. 즉 북한은 지금 단거리 미사일만 가지고도 사실 의지만 있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핵 공격할 능력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ICBM 개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은 안 하겠다, 핵 위협은 안 하겠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핵 능력 보유는 허락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결정적인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절대 간섭을 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그 수출 규제 그 갈등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럼 갈등 매우 곤란하다. 서로 잘 지내야 한다. 이 의도 뭐라고 봐요? 제가 다른 곳에도 여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결국은 적정한 거리에서 그러니까 뭐 잘해야 이거 기르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한일 간을 보는 트럼프의 생각 부분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긴다는 표현보다는
결국 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득이 있을 수 있다.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한국의 반도체가 한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갖고 있는 어부지리 역할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의 지금 트럼프는 근데 적정한 선에서 내가 경찰관이니까 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냥 불구경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으니까 구경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적정선을 자기가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거리 지금 IMF 탈퇴하고 나서 이제 아시아 지금 이제 재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이냐 일본이냐 호주냐 여러 말이 많다라는 거죠. 다 연동될 것 같고 호르무즈 해역 관련 것도 참여해야 된다. 이 조건을 자꾸 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휘말려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다시 뭐 적극 나설 이유는 없다라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을 실보단 것 덕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교수, 봉영식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